축구를 생각하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혜의 축구학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눠볼 이야기는 맨체스터 시티 대 아스널 경기입니다. 경기 결과는 아스널의 완패였습니다. 전반전에 자카의 퇴장으로 후반전부터 수적으로 분리해 나온 경기 결과이기도 하지만 아르테타가 준비한 전술은 맨시티의 후방 빌드업과 전체적인 전술을 압박하기에는 허점이 많은 전술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스트라이커 포지션으로 나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페란 토레스의 움직임이나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을 전혀 제어하지 못했던 경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면 맨체스터 시티는 1-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경기를 준비했고 아스널은 기존과 다르게 백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1-5-4-1 포메이션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아스널은 브렌트포드와 첼시 경기에서 1-4-2-3-1 포메이션을 선보였지만 맨시티를 상대로 다른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점을 고려해보면 아르테타가 충분히 다른 전술로 맨시티를 상대하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아스널이 준비했던 압박은 이전 두 경기 동안은 상대 진영에서 1-4-2-3-1 형태로 전방 압박을 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1-5-2-1-2 형태로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압박 형태를 보인 이유에는 로드리의 좌우를 견제하기 위함과 동시에 시티의 5인 체제로 이루어지는 후방 빌드업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스널의 이런 수비 포지셔닝은 시티를 방해하기 위해 중원을 견제하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프론트 라인에 있었던 사카와 오바메양의 압박 시작점이 센터백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시티의 빌드업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난 후에 압박하는 것이 가운데 중앙을 견제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로드리를 견제하기 위해 웨데고르가 1대1 맨마킹을 하고 로우가 가깝게 로드리의 좌측 공간을 압박함으로써 로드리의 활동 반경을 좁히기도 하고 압박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아스널의 전방 압박에는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우가 같이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로우는 넓은 포지셔닝을 가져가면서 워커나 실바를 압박하는 수비 포지셔닝도 가져가야 했는데요. 이렇게 로우가 넓게 움직이면 실바가 로드리를 돕기 위해 내려와도 실바를 자유롭게 둘 수밖에 없어지고 생각보다 오바메양과 사카의 압박 시작점도 낮았고 두 선수가 잡는 수비 포지셔닝도 한쪽으로 몰아가는 압박 외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압박이었습니다. 이러한 압박 형태를 봤을 때 애초에 아르테타가 생각했던 맨시티의 후방 빌드업은 좁은 형태로 풀백들이 좁힌 빌드업 형태를 생각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또한 볼을 잘 다루는 에데르송이 전진하면서 맨시티는 후방에서부터 3-3-4-1 형태를 보이면서 더 여유있게 압박을 풀어낼 수 있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스널은 윙백들도 전진 압박하게 되는데 이때 칸셀로도 좁히면서 소아레스를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도록 유인하면서 한쪽으로 아스널 선수들을 몰 수 있도록 만들면서 어설펐던 아스널의 압박을 쉽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펩은 이번 경기에서 단순히 5명의 선수들을 딱딱한 포지셔닝이 안 보이게끔 만들었습니다. 레스터 시티나 토트넘전 때 후방 빌드업에서 많은 숫자를 두고 있지만 맨시티의 빌드업은 크게 효율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실바와 칸셀로의 움직임으로 압박을 잘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실바가 견제당하고 있는 로드리를 돕기 위해 내려가면서 로우가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를 혼란스럽게 만들 때 시티는 풀백들이 넓게 위치해 있고 실바가 내려와서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아스널이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후방 빌드업을 넓게 위치하면서 풀어내면 이후 상황에서는 워커가 안으로 좁혀 로드리를 도와 로드리가 전진할 수도 있게 만들었지만 칸셀로가 좌측면으로 넓게 위치하게 만들면서 그릴리시가 전진하거나 측면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고 귄도안도 그릴리시가 침투하는 타이밍에 같이 전방으로 이동하면서 볼을 받아주면 순식간에 토레스가 이전 경기들에 비해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게끔 됐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토레스에게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귄도안과 실바의 유연한 움직임으로 상대 선수들을 유인하고 이전보다 더 좋은 영향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유연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실바의 영향이 컸는데요. 실바는 지속적으로 워커가 안으로 좁혀 양쪽 측면에 골고루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을 때 측면으로 넓게 위치했다가 하프 스페이스로 이동해 볼을 받아주고 제주스와 볼을 주고받으면서 다시 측면으로 가면서 가운데 공간에는 토레스, 제주스, 귄도안이 위치하는데 이번에는 토레스와 귄도안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수적과 상황을 유리하게 잡고 공격을 잘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격 패턴 외에도 실바가 로드리를 도와 내려갈 때 로우가 같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토레스는 본인이 상대 골대를 등지고 있는 기준으로 비어있는 좌측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내려오는 움직임도 보이면서 어느 정도의 위치만 토레스에게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 선수임을 알 수 있는 장면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결국 맨시티의 완승에는 자카의 퇴장과 아스널의 어설픈 압박이 컸지만 맨시티 선수들의 유연한 움직임과 토레스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보여준 움직임이 더 효과적으로 아스널을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토레스가 좁은 공간에서 볼을 소유하고 풀어주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의 볼을 소유할 줄 알아야 하지만 귄도안과 실바처럼 유연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풀어줄 수만 있다면 토레스를 활용해 경기를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경기였습니다. 반면 아스널은 경기를 준비한 전술에 오류가 있었지만 오류가 있는 채로 경기하기보다 바로 수정했기에 어느 정도 압박의 포인트가 바뀌긴 했지만 압박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수비 움직임과 재정비 움직임은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